안녕하세요. 수박겉 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야망과 불만이 뒤섞인 한편의 비극, 회남 형산열전입니다. 제국의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몰락해간 두 제후왕, 회남왕 유한과 형산왕 유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파트로 나뉩니다. 첫째, 제국과 제후국 사이의 필연적 충돌. 둘째, 실패로 끝난 두 왕의 음모. 셋째, 학자 군주로서의 유한의 세계. 마지막으로 역사가 사마천이 내린 냉혹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부입니다. 왜 이들의 충돌이 필연적이었을까요? 제국의 중앙 집권화와 그에 저항하는 제후국들의 긴장 관계를 보겠습니다. 사마천이 기록한 유한과 유사의 반란 모의는 단순히 개인의 야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 제국 초기부터 반세기 넘게 지속된 중앙정부와 제후왕국 간의 긴장이 한 무제 시기에 이르러 정점에 달하며 터져나온 역사적 단면이었습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한 세대 앞선 5초 7국의 난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시절, 세력삭감 정책에 반발한 7제후왕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조정에는 제후왕이 황권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이때 이미 회남왕 유한은 당시 오나라의 반란 참여 권유를 받고 군사를 일으켜 호응하려 했으나 승상이 군권을 장악하고 조정편에 서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한의 마음속에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과 기회를 엿보는 성향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복선입니다. 5초 7국의 난 이후 제후왕들은 잠재적 반란 세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무제는 강력한 억압 정책을 통해 제후들의 실권을 본격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고 유한에게는 중앙에 대한 거대한 원한이 축적되었습니다. 한 무제는 군사력 대신 법과 제도를 무기로 썼습니다. 핵심은 은혜를 널리 베푼다는 뜻의 추울령이었습니다. 제후왕의 봉토를 적장자 한 명이 아닌 모든 아들에게 나눠주게 한 이 법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제후국의 영토를 잘게 쪼개 스스로 해체되게 만든 고도의 정치적 해법이었습니다. 추울령 외에도 좌괄률로 제후왕과 백성의 유대를 차단하고 주금률로 제사의 황금질을 따져 자귀를 박탈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제후왕을 군주가 아닌 단순히 봉토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자로 전락시켰습니다. 유한의 복수심 이면에는 아버지 유장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동생이었던 유장은 반란 혐의로 체포되어 유배를 가던 도중 스스로 음식을 끊고 굶어 죽었습니다. 유한은 이 죽음을 부당하게 여겼고 수십 년간 황실본가에 대한 원망을 키워왔습니다. 제2부입니다. 야망과 편집중, 그리고 배신으로 점철된 실패한 음모를 해부해보겠습니다. 유한의 반란 계획은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무제가 아직 태자를 두지 못했던 시절, 태위 전분이 장안을 방문한 유한을 마중하며 지금 황제께서는 태자가 없으시니 대왕 유한은 고조의 직계 손자로서 유사시에 대비하셔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유한은 이를 자신이 황제가 될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신호로 오해하고 반란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피와 같은 유능한 책사들을 등용하고 수많은 학자와 협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병기를 만들고 황제의 옥새를 위조했으며 심지어 딸 유릉을 수도 장안에 보내 황실 내부의 정보를 염탐하게 하는 등 주도면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과도한 자신감이었죠. 책사 오피가 과거 5초 7국의 실패 사례를 들며 경고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무제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믿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보고 싶은 정세만 믿는 확증 편향이 그를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동생 형산왕 유사의 동기는 더 처량했습니다. 그는 형 유한에게 자기 나라가 먹힐지 모른다는 편집증적 공포 때문에 마지못해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야망보다는 자기 보존을 위한 소극적 태도였죠. 유사의 몰락을 재촉한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그의 궁정 내부의 극심한 혼란과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는 왕후 승서가 죽자 희첩 설애를 새로운 왕후로 삼았는데 이로 인해 전 왕후의 아들인 태자 유상과 설애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설애와 그녀의 아들 유효는 태자 유상을 모함하여 폐위시키려 했고 궁정은 암투와 질투,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태자 유상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계모인 설애와 간음하려 시도하는 등 왕실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결국 내부 불화로 서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반란 음모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두 형제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유한의 태자 유천이 사소한 법률 문제에 연루되면서 중앙정부의 조사가 시작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회남에 파견되자 압박을 느낀 유한의 손자 유건이 결국 모든 반란 음모를 자백했습니다. 회남의 음모가 드러나자 연루된 형산에 대한 조사도 즉각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고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자 유한과 유사는 모두 자결을 명받았습니다. 유한은 나처럼 황제의 자리에 오를 만한 인물이 결국 이런 일을 하게 되었구나라며 한탄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사 역시 뒤를 따랐습니다. 반란에 가담했던 그들의 가족과 신하들은 모두 처형당했으며 회남과 형산 두 왕국은 폐지되어 한나라의 직할 9년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야망과 원한, 두려움과 암투는 결국 두 왕국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두 왕의 몰락은 대조적입니다. 유한이 오만함과 원한 때문에 찬탈을 꿈꿨다면 유사는 무능함과 편집증 속에 가정불화로 자멸했습니다. 외부의 압력뿐 아니라 내부의 모순과 인간적 결함이 이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제3부에서는 반역자가 아닌 지식인으로서의 유한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의 지성적 세계입니다. 유한의 수도 수추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용광로였습니다. 그는 막대한 부를 이용해 수천 명의 빈객을 초빙했는데 이는 황실의 권위에 필적하는 문화적 정통성을 구축하려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방술사, 유가, 법가 등 온갖 제주꾼이 모여 밤낮으로 토론했습니다. 수춘 궁정은 장안의 황실보다 더 역동적인 사상의 자유가 숨쉬던 곳이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백과사전 회남자입니다. 이 책의 핵심 사상은 다양한 학파의 이론을 융합한 잡가에 속합니다. 그 근간은 도가, 특히 황제와 노자의 사상을 결합한 황로학에 두고 있지만 유가의 수양론, 법가의 통치술, 음양가의 우주론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무제가 유학으로 사상을 통일하려 했다면 유한은 도가 사상을 근본으로 모든 학파를 아우르는 대안적인 통치 청사진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마지막 4부입니다. 언어와 역사 속에 남은 그들의 메아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한 관련 고사성어들은 반란 기록인 사기가 아니라 그의 지적 산물인 철학서 회남자에서 나왔습니다. 사기는 반역의 암울한 기록이기에 교훈적인 성어를 낳지 못했죠. 인생의 기륭화복을 뜻하는 세옹지마,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규라위지 등이 그 예입니다. 정치적 실패와 별개로 그의 지혜로운 말들은 후대까지 불멸의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사마천은 서술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황족인 그들을 제후의 기록인 세가가 아닌 관리나 반역자의 기록인 열전에 넣음으로써 사후에 그들의 지위를 박탈하고 반역자로 낙인 찍는 침묵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마천은 말합니다. 재능이 비범해도 야망과 원한에 눈이 멀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가문을 파멸시킨다고요. 또한 자기 가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함은 통치자로서 자격 미달임을 이들의 비참한 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망과 지성이 얽힌 이 비극적인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복수심은 결국 자기 파괴로 귀결된다는 역사의 교훈이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